얘도 이제 취지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법인이 뭔가 빌린 차입금을 사업 활동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사업 활동이 아닌 비생산적인 자금 활용을 썼을 때, 또는 사업과 전혀 무관한 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 관련 이자 비용을 송금불산입해서 간접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취지예요. 그게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 이자예요. 그럼 이게 왜 간접적인 제재가 되냐면, 여기에 재무상태표를 좀 필기해 주세요.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꿨어요. 1억이나 꿨어요. 1억이나. 그럼 은행한테 이자를 갚아야겠죠. 이자가 예를 들어 10 있었다라고 볼게요. 그럼요, 이자는 원칙적으로 송금이에요. 송금. 법인세를 줄이는 송금이에요. 송금. 근데 차변에 항목을 좀 봤더니 좀 안 좋은 느낌을 위해서 빨간색으로 쓰면, 대표이사한테 빌려준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급금이라고 표현해요. 대표이사 가져간 돈,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사례예요. 또는 제조업인데 요트가 하나 있어요. 재무상태를 봤더니. 그리고 막 인스타에 막 올려요. 그러면 이자 비용, 이 차입금 가지고 이 업무무관 가지급 등에 썼을 수가 안 썼을 수가 몰라요. 그거는 사실은. 그죠? 저 돈이 이렇게 뭐 가지급금 예를 들어 1,000만원, 요트가 그냥 2,000만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를 차입금뿐만 아니라 진짜 뭐 회사가 벌어들인 매출액 돈에서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자 수익으로도 썼을 수도 있고, 어떤 자금 출처로 썼는지 확인이 안 되지만 그냥 이런 상황만으로 차입금 중에서 일정 부분을 가지급과 요트에 썼다라고 그냥 간주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간접적으로 제재를 가하겠다. 그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의 원칙은 송금이지만, 이렇게 차변의 업무와 무관한 자산들이 있다면 이제 산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자 비용 중에서 총 차입금 적수분의 업무와 무관한 자산들만큼은 송금 불산입해서 간접적으로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법인이 샀는지 안 샀는지 중요하지 않고, 업무무관 자산을 보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제재가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취지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비생산적인 자금 활용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업무와 무관한 자산 취득을 억제하는 그런 활용을 하고, 억제하는 게 취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좀 까다로운 게, 요 분모 금액이 총 자산이 아니라 차입금 적수가 오잖아요. 얘는 사실 이제 뭔가 수업 목적으로 모르셔도 되는데, 이 차입금이 그 밖에 뭔가 유형자산 같이 사업에 올바르게 쓰고 있는 자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총 자산분의 가지급금 요트, 이런 식으로 안분을 하면 그건 평균적으로 쓰였다라는 관점이에요. 평균적으로. 차입금이 여기서도 쓰이고 여기 유형자산에도 쓰이고 약간 이런 평균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분모 이렇게 차입금을 온다는 것은 차입금을 업무무관 자산에 먼저 썼다라는 더 심한 제재적인 관점이에요. 순서가 가지급금에 먼저 쓰고 나중에 그 돈을 유형자산에 썼다라는 관점으로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에서도 이런 비슷한 규정이 있어요.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수입배당금 입불에서는 산식이 이렇게 됐었어요. 지금은 저 멀리 있는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이지만 지급이자 곱하기 자산적수분의 주식적수였죠. 이렇게 했죠. 이렇게 자산분의 주식. 근데 자산적수 세법상 얘는 재무상태표 자산적수, 얘는 세법상 주식적수였잖아요. 이거는 평균적인 관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수입배당금에 발생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약간 그런 걸 적용해서 약간의 제재 목적도 있지만 그 관련 이자 비용을 그만큼 차감하겠다라는 개념인데, 얘는 제재 목적으로 분모의 차입금 적수 청구로 오는 거예요. 근데 다짜고짜 그냥 외우자예요. 다짜고짜 외우자. 8 외우자. 그래서 총 차입금 적수분의 업무무관 자산 적수가요. 이게 더 제재를 가하는 방식의 산식이에요. 개념이. 그래서 이거를 뭔가 이렇게 분자 분모 금액을 항상 이런 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재무상태표를 떠올려서 기억하시면 좋아요. 차입금은 업무무관에 쓴 만큼, 차입금 업무무관에 쓴 만큼 제재를 가하겠다. 그게 이제 산식의 의미예요. 그럼 이제 지급이자도 배워야 되고, 업무무관 자산은 뭔지, 가지급금 뭔지, 또 총 차입금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요 네 가지를 다 꼼꼼히 보셔야 돼요. 이 네 가지를 다.
그럼 먼저 지급이자는 앞에 1, 2, 3순위로 부인된 이자 비용은 이미 송금빌산이 됐죠. 그래서 선순위 송금빌산이 지급이자는 제외해요.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는 빼고 남은 이자 가지고 이걸 이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 비용에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는 것들을 잘 배우셔야 돼요. 얘가 또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급이자에 포함하는 건 이제 회법상 발생주의 논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미지급이자도 포함하고 얘 손익기술식에 배워요. 그 다음에 금융업의 할인료도 포함시키고 4일차 상각에 얘 시험에 잘 나와요. 4일차 상각에 이거 기업회 기준과 차이 막기 위해서 이자 비용으로 세법상 인정을 해요. 그래서 다 이자 비용이 이렇게 세 개다. 그럼 지급이자에서 이제 제외하는 관점도 잘 외우셔야 돼요. 원래 더 있지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만 일단 말씀드렸고 책에서 조금 더 볼 거예요. 이제 금융업 할인료와 대비되는 게 상업업 할인료야. 얘는 이제 지급이자 관점이 아니라 뭔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관점으로 보셔서 지급이자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C가 특히 중요하다. C.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란 연지급 수입이자는 회사의 회계 처리에 따라서 이자 비용으로 계산될 수도 있고 자산 취득 원가로 계산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자 비용으로 계산한 사람은 이거 이제 업무무관 자산 규제할 때 이자 비용에 포함시켜서 제재가 되고, 취득원가로 계산한 사람은 나 이자 비용 없어 그래서 계산이 안 되면 어긋난단 말이에요. 회사의 회계 처리에 따라서 이런 다른 규정에 적용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제외. 그래서 이 규정은 앞에서도 제외했었죠. 수입 배당금 입금 빌산입에서도 소년제 제외했던 연제가 이거예요. 연지급 수입이자랑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급이자, 송금빌산입에서 요것도 이제 주의하셔서 추가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도 회사가 이제 이거는 정책상 해주는 좋은 대출이란 말이에요. 좋은 대출. 근데 이런 좋은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을 업무무관 보유에 있어서 제재 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외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업무무관 지급이자를 구할 땐 기업 구매 자금 대출이자도 제외하셔야 되는데, 수입 배당금 입금 빌산입 그 지급이자 차감액에선 소년제만 제외하는 거. 소년제는 앞에 선순위 송금 빌산입된 이 네 가지 이자 비용이랑 연지급 현재 가치. 그래서 그거는 아낄 자를 따드린 거예요. 그만큼 헷갈려서 기업 구매 자금 대출이자는 차이가 있다요. 지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시험 많이 틀리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요 지급이자 제외를 좀 잘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업무무관 자산이라는 건 그냥 이제 법에 몇 가지가 주어져 있지만 이제 시험에서 다 업무와 무관하다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서화 골동품 이런 것도 다 업무무관 자산들이요. 근데 이제 업무무관 부동산이랑 그 동산에 관한 취득가액의 적수, 그러니까 일수를 곱해야겠죠. 취득가액의 적수니까 이제 일수를 곱해야 되는데, 한 가지 이제 포인트가 얘예요. 부계부로 인한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 얘를 좀 체크하셔서. 얘를 좀 사례로 보여드리면, 오늘 앞에서도 배운 내용인데,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금 고가 매입을 한 거예요. 고가 매입. 그럼 이거는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계부 규정이 적용돼야 돼요. 의제기부금은 특수외의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란 문구가 있어야 돼요. 특수외의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샀을 때, 그게 의제기부금이고, 부계부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비싸게 샀을 때요. 그럼 그 차이를 잘 분석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시가가 예를 들어 1억 원짜리인데 내가 1억 5천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럼 회사는 매입가액으로 보통 계산을 했겠죠. 현금 1억 5천, 그냥 토지라는 자산이라고 볼게요. 토지 1억 5천. 근데 세법은 시가까지만 취득가액으로 재구성을 해서 취득가액으로 보고, 시가를 초과한 금액은 상대방한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봐요. 이게 부당해상 부인이에요. 그럼 지금 세법상 취득가액은 1억 원이죠. 세법상 취득가액은 1억 원이에요. 그럼 세무조정은 자산가액을 감소시키는, 원래는 처음에 숙달되기 전까지는 마이너스 유무를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왜냐면 지금 재무상태표 계정밖에 없어요. 회사도 차변에 토지란 자산, 대변에 현금이란 자산, 손익이 전혀 없죠.
세법도 수익 비용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금산이 먼저 떠오르기보다는 사실 원래 자산의 감소 마이너스 유보를 하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 5천. 그리고 마이너스 유보에 대응되는 세무준 아무거나 그냥 꽂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송금이 아니라 입금 산입 사회 유출된 금액으로 봐서 대표이사 등의 상여 등 소득 처분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 손익에 미친 영향은 없게 되고 자산가액은 감소시키고 상대방한테 이제 추가적인 소득세를 물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부계부에서 자세히 배우니까 지금은 좀 빠르게 설명드린 거고, 이제 여기서가 포인트예요. 지금 세법상 취득가액은 1억 원이지만 이 업무무관 자산을 계산할 때는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대요. 시가초과액. 그럼 시가가 1억 원이고 시가초과액은 1억 5천이죠. 1억 5천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업무무관 자산 적수를 계산할 때 1억 5천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산가액을 1억 5천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세법상 시가인 1억 원으로 보지만 이 계산할 때만큼은 1억 5천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무무관에 쓴 돈이 1억 5천이라는 거예요. 업무무관에 쓴 돈이. 그래서 이거 취지 자체가 지금 비생산적인 자금 활용에 대한 간접적 규제잖아요. 지금 비생산적인 거에 쓴 게 1억 5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초과액을 포함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근데 취득가액은 여전히 시가다요. 여전히 시가. 이거 계산할 때만 시가초과액을 포함해서 계산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이제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대여금이에요. 대표이사 가져간 돈 정도로 생각하시고, 얘는 적정이자 수령용과 무관하다라는 문구가 중요한 게, 이제 뒤에서 이런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입금 산입이라는 규제로 다시 한번 제재를 가한단 말이에요. 걔는 적정이자를 수령하고 있으면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뭐죠? 가지급금의 존재만으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적정이나 수령한지 상관없이 이 돈을 사업에 안 쓰고 왜 업무무관한데 썼냐, 가지급금 보유만으로 제재한 거기 때문에 이자 수령료가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업무가 가지급금 안 보는 사유가 겁나 많고 걔를 좀 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차입금 적수 보시면 지금 이렇게 1, 2, 3, 4 순서대로 가고 있는 약간 느낌 드시죠? 1, 2, 3, 4 느낌으로 하나하나씩. 마지막으로 차입금 적수는 선순위에서 송금불산이 된 이자 비용에 대한 차입금은 당연히 제외시키는 거예요. 얘랑 얘는 같이 가는 거예요. 얘랑 얘는 같이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이거에 관련된 차입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요 이자 비용과 관련된 차입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자랑 따라간다, 차입금은. 근데 이제 차입금 적수라는 것은 방법 1처럼 차입금 곱하기 일수로 구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제 법인이 생각보다 차입금이 엄청 많아요. 그걸 다 하나하나 언제 차입해서 올해 기말까지 일수가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이제 실무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 방법 2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방법 2를 좀 더 힘있게 보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사실 FM 조문대로라면 차입금 일수로 해야 되지만 이제 실무적인 문제로 인해서 방법 2로 보통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산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원래 이제 세법상 이자 비용은 이렇게 계산하겠죠. 이자 비용을 발생시키는 차입금 곱하기 연이자율. 근데 차입금을 1월 1일에 빌렸을 수도 있지만 7월 1일에 빌렸을 수도 있잖아요. 세법은 항상 일수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365분의 일수. 7월 1일에 빌렸으면 365분의 184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세법상 이자 비용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얘 둘이에요. 차입금 곱하기 일수인 차입금 적수를 알고 싶어요. 그럼 나머지 연이자율이나 365를 이제 대변으로 이항하시면 이제 차입금 일수만 남겠죠. 그 이항은 약간 고등학교 수학 논리를 잠깐 떠올려 보시면 차입금 곱하기 일수만 지금 남길 거예요. 연이자율을 여기도 차변에도 나누고 대변에도 나누면 되죠. 그래서 이자 비용 나누기 연이자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65 곱하면 얘가 없어져가지고 얘 이제 차변이 없어지고 이양되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365가 대변에만 남는 거 이렇게. 그래서 방법두가 저렇게 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산실 좀 써놓으시면 될 것 같다. 얘가 요렇게, 얘가 요렇게. 그래서 또 혼자 이거 좀 생각 은근히 많이 해보셔야 돼요. 처음에 이거 산실 이자율에 곱했나? 360을 나눴나? 이거 은근히 많이 헷갈려 처음에. 그래서 요게 요렇게 가는 느낌을 한 5번 정도 집에 돌아가면서 지하철에 생각해 보셔야지 안 까먹어요. 분명히 이렇게 틀려요. 분명히 이렇게 틀려요. 그래서 지급이자에서 업무무관자산 보유 비율만큼 이제 제재를 가하는 마지막 4순위의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를 배웠는데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을 이제 볼 거예요. 79페이지. 위에 산식은 동일하고 이제 지급이자 보시면 검은색 화살표에 선순위로 송금불산입된 지급이자는 제외한다 꼭 체크하셔서 이제 남은 이자 비용 가지고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이미 송금불산입된 걸 추가적으로 이중 제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때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게 왼쪽에 나와 있고 제외되는 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포함되는 것은 파란색 글씨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보험 할인료랑 미지급이자 좀 체크하세요. 당연히 미지급이자. 그 다음에 4일차 상가계. 그 다음 지급이자에서 제외되는 갱점은 먼저 상업보험 할인료는 매출채권 선분 손실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에서 제외시키시고 현할차랑 연지급 수입이자는 회사의 회계 처리에 따라서 이자 비용으로 계상될 수도 있고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 이후에 영구적 차이를 이제 막기 위해선 일률적으로 이자 비용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 체크하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에선 포함이라고도 적어두시고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에서는 지급이자 개념에서 포함시켜야 돼요. 그 다음 이번에 업무무관자산 가액 보시면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는데 괄호에 부당이익 예산분으로 인한 시가초과액도 포함해서 업무무관에 사용된 금액을 제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지만 이 지급이자라는 계산으로 제재할 때만큼은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업무무관 가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적정이자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제 당해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점도 좀 잘 기억할게요. 이제 대표이사 동일인에 대해서 가지급금은 대여금이고 가수금은 오히려 법인이 꾼 돈이에요. 그래서 부채예요, 부채. 가수금은 부채고 가지급금 자산이에요. 대여금과 차입금의 개념을 가지금 가속이라는 표현을 써서 처음에 세법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이제 괴롭혀요. 이런 용어들이. 그래서 대표이사가 가져간 돈도 있고 대표이사한테 꾼 돈도 있을 때 그거 동일이니까 상계쳐서 퉁칠까 퉁치지 말까에 관한 규정이에요. 이 규정은 대선 충당금에서 한번 나오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법인한테 이건 유리한 쪽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항상 법인인 납세 의무자한테 유리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유리한 규정이 상계를 한다. 상계를 한다. 왜냐하면 상계를 하면 왜 유리해지냐면 지금 요 가지급금에 가수금이랑 상계를 하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대표이사가 가져간 돈이 1억이에요. 대표이사한테 꾼 돈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거를 퉁쳐서 5천으로 계산할지 아니면 1억으로 계산할지 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계해서 5천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5천으로. 그럼 지금 분자 금액이 낮아졌죠. 분자 금액이 낮아지면 결국은 송금불산입이 낮아져서 송금불산입이라는 제재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와서 법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지 안 헷갈려요. 왜냐면 대손충당금 할 때는 상계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상계하지 않는 게. 근데 그것도 법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셔야 되지 상계하는 게 원칙 그냥 이렇게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대충은 상계하지 않는 게 원칙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분자가 낮아져서 결국은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낮아지는 결과 때문에 법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규정이 돼 있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근데 단 각각의 상환기간 이자율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상계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원칙을 좀 더 힘있게 보시고 약정이 있는 경우에 상계 불가능하다. 그 다음 차입금 적수는 차입금 곱하기 일수로 구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제 실무에서 차입금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계산할 수 없어서 간접법인 이자 비용 나누기 연이자율 곱하기 365일 산식으로 구한다. 근데 이 과정 도출 과정을 이제 전 단계를 좀 보여줬죠. 이렇게 된 거를 넘기면 이 산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또 이제 핵심으로 작용하는 게 다음은 업무와 좀 무관한 느낌이 있지만 각종 이유상으로 업무가 가지고는 보지 않는데요. 얘가 일단 시험에 잘 나와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볼 텐데 3번에 법인이 당해 법인 주식 취득에 소용이 되는 금액을 우리사주 조합이나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 우리사주 조합 활성화 측면에서 가지급을 보지 않는데요. 그 다음 4번에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금 전환금, 이것도 근로자의 복지 측면에서 업무가 가지급을 안 보고 5번에 소득처분 시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해로 때려맞죠. 근데 그 억울해서 법인 돈으로 내준단 말이에요. 그걸 대납하고 법인이 회사 처리를 가지급금 처리한 거예요. 그것도 업무가 가지급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 6, 7, 8이 가장 시험이 잘 나와요. 9번은 9번은 지우세요. 이게 바뀔 것 같았으나 안 바뀐 거여서 9번은 지우세요. 네, 6, 7, 8은 이제 묶어서 별표시를 치고 6, 7, 8이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요 세 가지는 업무가 가지급을 안 본다는 거니까 좀 더 좋은 측면이죠. 좋은 거는 법인한테. 그래서 복지 후생 차원에서 업무가 가지급을 안 보는데 6번은 사용인이 월급을 좀 땡겨받고 싶대요. 그래서 월정의 급여 범위 안에서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이에요. 7번은 사용인이 결혼한대요. 그래서 경조사비를 좀 줬어요. 8번도 사용인이 이제 뭔가 대학원 들어간대요. 아니면 자녀가 이번에 대학금 들어가서 회사가 돈을 빌려준대요. 그걸 사실 업무에 쓴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직원의 뭔가 경조사비나 자녀의 학자금 대역이니까. 그렇지만 이건 직원의 복지 후생 차원에서 업무가 가지급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 사용인을 다 직원으로 좀 표현을 바꿔주시고 임원은 또 제외예요. 임원은 아무래도 의사결정권에 힘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임원에 대한 급료 가불금이라든지 임원에 대한 경조사비라든지 임원에 대한 학자금은 모두 업무가 가지급금으로 본다예요. 본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직원에 대한 이런 세 가지 항목만 업무 가지급금 안 본다가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8번의 오른쪽 끝에 화살표에 있어요. 아무리 직원이더라도 주택 자금 대여액은 무조건 업무가 가지급금으로 봐요. 이건 임직원 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직원 불문. 그래서 예전 아주 2012년 이런 규정에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자금 대여액까지는 업무가 가지급금을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과거에 있었어서 시험에 잘 나와요. 지금은 무조건 업무가 가지급금을 본다요. 주택 자금 대여액은 업무 관련성이 너무 없다 이거. 그리고 금액도 크고 이런 걸 악용할 수 있다. 무조건 업무만 가지급금 이다예요. 이다. 직원한테도예요. 직원한테도. 심지어 이걸 계속 현혹시키기 위해서 무주택 직원의 국민주택 자금 대여액이다. 약간 이런 문구로 계속 현혹을 줄 거예요. 주택도 없고 국민주택 대여액이다. 업무가 가지가 아니겠지. 이렇게 틀린단 말이에요. 업무가 가지급금이에요. 그거.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또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오히려 볼 수 있는 사유예요. 볼 수 있는 사유 중에 나올 수 있는 게 임직원의 비현실적 퇴직으로 지급한 퇴직급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한 가지로 추가하세요. 얘는 오히려 업무 가지급금으로 보는 거예요. 앞에서 이거 배웠죠. 인건비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면 직원은 전액 송금이고 임원은 한도까지만 송금이고 한도 초과 송금 불산임. 근데 비현실적 퇴직이면 업무가 가지급금을 본다라고 배웠어요. 이것도 직원 불문하기 때문에 혹시 오해할 수 있어요. 무조건 업무가 가지급금을 보세요. 중요한 게 비현실적 퇴직.